국선 변호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형사 절차상 방어권 행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상대방이 국가기관인 검사라는 점, 특히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이 있어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에서 국선 변호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법 제1조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여 국선 변호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선 변호인 활동은 변호사 생활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 변론 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형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업무, 또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호를 위해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효과적으로 변론을 준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 제출을 위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균형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형사사건의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만드는 등 국선 변호인 활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은 제가 훌륭한 변호사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그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 제가 각고의 노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들이 특별히 기억이 납니다. 그중 한 가지 사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이혼 사건을 진행 중에 있던 피고인 아내입니다. 피고인과 남편 사이에 발생한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별거 중이었던 피고인이 집을 나온 지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 예전 집에 들어가서 몇 가지 살림살이를 챙겨서 나왔는데 수사기관이 이 살림살이를 남편의 소유라고 섣불리 단정하고 이 물건들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인 아내를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 두 사람의 별거, 이혼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남편의 폭력과 남편이 또 아내 사업장에 와서 기물파손을 했기 때문이었고, 그러한 재물손괴의 범죄로 남편은 벌금까지 받았었거든요. 사실상 이게 아내가 피해자인데도, 범죄 피해자인데도 그 범죄 피해자가 인 아내가 이전 집에서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두고 그걸 절도죄로 기소를 한 게 좀 과한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혼 사건에서 그 재판 기록들을 좀 가져다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꼼꼼하게 면밀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제출한 재산 분할과 관련된 준비 서면에서 살림에 쓰이는 세간은 모두 아내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재산 분할에서 아내에게 돈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아내 재산이니까 자기가 절반은 돌려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런 남편의 진술과 가사사건 이혼 사건에서 남편의 모순된 진술들을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러한 결정적인 증거와 다른 재반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피고인인 아내가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례가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로펌에서 변호사로서 경력을 시작해서 사내 변호사를 거쳐 지금은 제가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업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특히 우리 사회 낮은 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법적인 조력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나 일정 조정이 자유로운 편이라서 시간이 허락할 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많은 분들께 열심히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 관리하는 것은 제가 가장 역량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퇴근 시간 이후에서야 서면을 작성하거나 또 재판 준비 등의 업무를 시작하곤 해서 보통은 늦게 취침해서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한 편인데요. 그럴 때는 낮에는 사무실 소파에서 반드시 낮잠을 자고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올해 스승의 날에 지도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다가 교수님께서 손변 잠깐 이거 찍고 가 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갑작스럽게 아무 준비도 없이 우연히 정교수 지식 채널이라는 교수님 채널의 영상에 출연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교수님과 의료소송, 특히 성형부작용 환자들의 의료 분쟁 해결의 다양한 방법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후에 성형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그 영상을 시청하신 뒤에 많은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때 유튜브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점을 직접 느끼게 되었고 이 분야에 많은 니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유튜브 시청자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분쟁이라는 주제가 다소 무거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신선하고 재기 넘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어떤 판례의 소개나 어떤 법률적인 개념의 설명이 어려울 때면 각 개념이 지닌 속성을 시청자에게 시각적으로 쉽게 표현하고 또 효과적이고 친절히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편집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을 결심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의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께서 수준급의 영상 편집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처럼 외부 영상 편집 업체에 맡기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의 사무실에서 어렵지 않게 함께 소통하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사무실 구성원이 저희 사무실에서 영상 편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이러한 점은 너무 효율적이고 또 이로 인해 영상의 능률적인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사무실의 강 주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는 특별한 계획이나 법조인으로서의 비전, 거창한 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저의 그 나눔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현재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저의 솔로몬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신청을 받아서 변호사 수임료 없이 많은 분들을 무상으로 돕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에서 저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러한 길을 꾸준히 걷고 싶은 바람입니다. 다만 사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경제적 수입을 위한 활동도 열심히 지속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소개 인사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칭찬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아재 개그를 좀 하면 일단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제 귀가 다른 분들보다 좀 더 크긴 합니다. 네, 변호사가 마땅히 갖춰야 할 다양한 덕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인사말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는지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리자면 저는 우리나라 성형 의료 문화를 개선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성형 산업은 정말 다양하고 많은 문제점,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형수술 의료기관이 의료인으로서의 책임보다는 수익성의 논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성형수술하는 많은 국민들의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다수의 성형수술 성공 사례는 필수적으로 소수의 성형부작용 사례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적 아이러니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에게 좀 더 알리고 싶습니다. 네, 아울러 저는 또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형부작용의 환자나 다른 일반 사건들의 의료인의 경우 저와 상담을 나누고 나면 많은 분들께서 변호사님과 대화를 나눠서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심리치료사가 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글귀인데요. 말은 바로 하는 사람의 입에서 태어나고 청취하는 사람에서 귀에서 죽는다. 그런데 어떤 말은 죽지 않고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아남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건네는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말하는 변호사, 또 귀 기울여 듣고 어려움에 공감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여러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많아졌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면서도 선뜻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을 주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호사비는 비싸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많은 분들께서 수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하면서도 법적인 검토 없이 그저 부동산 사무실에서 복덕방에서 신중하지 못한 계약을 해서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계약을 하면서도 회사 간에 또는 개인과 회사 간에 개인 간에 중요한 계약을 하면서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검토를 받지 않고 진행하였다가 나중에 그 사건으로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수습을 하는 차원에서 그제서야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의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법률 상담을 받기도 전에 대형 병원을 상대로는 환자가 절대 못 이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료과실을 일으키고 환자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일부 의사들은 자신의 의사 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자들의 위와 같은 인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상대로 이기지 못할 거라는 그 환자들의 인식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조력의 접근성과 관련해서 병원의 자변력 앞에 무기대 등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변호사 조력 없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퍼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료소송만 하더라도 의료소송을 가기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병원이 가입되어 있는 그 보험사를 통해서 환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요. 소비자보험이라든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률 상담을 받기도 전에 에이 안 될 거야, 설마 되겠어?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짐짓 포기하거나 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피하시기보다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권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적은 상담 비용만을 드리고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상담을 받은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를 결정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기회를 주신 더 팩트와 우리 기자님께 감사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